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곧 죽어도 신축이다, 나 올파포 갈래, 헬리오시티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그래도 입지지, 그래도 잠실인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잠실이 맞네요. 닭잠실이라 되게 웃기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하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실제 해제를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GBC 인근 아파트 305곳 중에 291곳이 해제가 됐다, 갭투자 족쇄 풀렸다, 잠실, 대치, 삼성, 청담 291개 단지 해제됐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 막 오를 거야. 반포가 풍선 효과를 노려가지고 반포가 더 강남보다 치고 나갔는데 이제서야 강남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실 안에서도, 송파구 안에서도 토지가 풀린 잠실에 사는 분들, 그러니까 엘리트에 사시는 분들이 금매를 걷어들이고 그리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뭔지 이거를 좀 이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일단 봐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토지는 땅이죠. 땅에 대한 규제인데요. 목적은 정부가 대규모 개발 정비 사업에다 인센티브를 많이 줬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거고, 투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투기 세력도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거래를 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라고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묶인 아파트 단지는요, 실거주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 실거주 목적, 실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매매는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실사용이 아니라 너 투자 목적으로 들어와?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법령이 있는데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만 읽어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요 이제 규제가 왜 생겼는지를 알 수 있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지정이 되면요, 맥스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묶인 단지를 거래를 하려면 일단 관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매매 약정서, 가계약금을 넣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요, 승인 신청을 하고 허가증이 발급이 되면 그때 본계약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를 보도한 자료 2월 12일 날 나온 보도 자료인데요. 과감한 규제 완화로 시민재산권 보호.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300군데가 넘는 아파트 단지를 토지를 묻는 건 너무 과도하고, 그리고 정비 사업으로 묶인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구정 뭐 3구역이라든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여의도 그 이제 막 종상향 해가지고 막 올려주는 부분들, 목동 이런 데는 정비 사업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절차상 기간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사업성을 개선시켜주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이미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너희들이 혜택을 받고 투기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될 수 있으니 이거는 갭투자 안 돼 라고 해서 토호제로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 안 풀렸습니다. 전자는 풀렸는데 후자는 안 풀렸어요. 그래서 토호제 구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나 개발 사업을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꼭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스가 개발되고 삼성 복합단지가 개발되면 주변의 집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토지주에게 일방적인 어떤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국가의 세금으로 이익을 주는 건데,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서울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 구역 해제라고 해서 잠실 마이스 개발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GTX가 2개나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GTX 그리고 요런 애들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14군데, 14군데 빼고는 전부 다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 대치동 있고 삼성도 있고 청담동 있는데, 토호제가 해제되니까 그동안 토호제 때문에 가격 눌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단지 주민들이 일제히 금매를 걷어들이고 있고 호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잠실의 엘리트레에서 이 토호제 해제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겠다라고 말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집주인들이 이거 토호제 해제될 거야, 이거 금매 걷어들이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실제 해제가 되니까 공인중개사들이 먼저 나서서 이건 더 높게 팔 수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해요. 실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청담자 36평이 40억 3천이 거래가 됐죠. 청담 르엘 전용 84가 호가 기준으로 48억에서 50억 정도의 호가를 부르고 있어요. 청담 르엘이 아마도 이제 청담동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 같은데, 요거 시세를 좀 보고, 그리고 레미안 라클래시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레미안 라클래시가 여기는 34평이 이제 평당 1억 수준. 레데펠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레데펠도 신축 효과가 빠지기 시작해서 33평이죠. 84제곱미터인데 35억 1천만 원이 최근 거래가 됐고, 평당 1억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대치와 도곡
우리나라 학군 1등, 주변에 전철역이 3개나 있고 대치동 학원가의 거의 메인에 있는, 그리고 가장 신축인 레데펠이 어떻게 보면 반포보다 훨씬 싼 거예요. 반포는 84 타입이 원베일리가 55억 막 찍고 막 아리팍도 50억 찍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30몇 억.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포보다 훨씬 싼 지역이 됐던 거죠. 이게 토호제에 묶여서 그런 거지, 실제로 갭 투자가 용인이 되고 토호제가 풀리게 되면 반포랑 어쨌든 키 맞추기 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주장에 동의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학군 1번지고 이 대치동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래서 키 맞추기 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잠실 엘리트레를 좀 보면요. 엘리트레, 우리가 보통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까지 레라고 하는데, 엘리트가 보면 엘스 같은 경우는 33평이 28억 1천만 원에 찍혀 있고요. 뭐 30억의 거래가 됐네 만에 뭐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뭐 등기도 나보고 뭐 나중에 이제 실거래 찍혀봐야 아는 거고, 근데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이 옆에도 33평이 27억 4천 뭐 이런 식으로 찍혀 있습니다. 굉장히 교통도 좋고 강남 바로 앞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큰 뭐 종합운동장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여기도 걷기 되게 좋고, 이런 거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좋아. 여기 그냥 위치는 좋아요. 근데 엘스가 28억에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레이크 팰리스가 24억대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토호제 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는 뭐 시선도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찍히고 있는 게 토호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 일각에서는 엘리트 9평 30억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엘리트레는 올파포랑도 헬리오시티랑 많이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엘리트레가 분명히 위치는 훨씬 좋습니다. 위치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반론하지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자기가 사는 데가 제일 좋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더 좋다. 엘리트레는 토호제로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마이스 개발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가 투기 우려가 있다 해서 묶여 있었는데, 당연히 토호제로 묶여 있으면 이제 투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잠실로 오려고 하는 수요가 강동 쪽으로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통선효과로 좀 수요가 분산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 어느 정도는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 엘스는 최근에 뭐 실거래된 게 28억이니까 엘스는 예외로 치자. 어차피 엘리트 중에서 가장 가격을 치고 나가는 거, 위치가 제일 좋은 데가 엘스이기 때문에 28억이라고 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 트리지움하고 레이크 팰리스가 24억대 거래가 됐고요, 실거래가. 그리고 올파포 23억대, 가락동 헬리오시티 23억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4 타입 똑같고, 올파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12,000세대급. 제가 올파포 많이 찍었죠. 올파포에 펜트도 찍었고 되게 많은 세대들을 찍었는데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인프라는 잠실이 좀 압도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신축이다.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올림픽공원 바로 갈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고요. 네, 헬리오시티 이거는 9,500세대. 네, 송파역 앞에 있는 이제 헬리오시티. 네, 헬리오시티도 뭐 조금만 나오면 이제 잠실이긴 한데, 그래도 잠실보다는 생활인프라나 전반적인 교통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이 좀 더 비싼 거죠. 네, 트리지움 위치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2호선 잠실역 있고, 잠실 세내역 있고, 2호선 끼고 있고요. 잠실이 생활인프라가 너무 좋고 IQ도 좋고 그건 다 아는데, 사실은 강남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고급 취향의 사람들이 즐길 만한 곳이 잠실은 좀 없는 게 단점이긴 하고, 반면에 생활인프라 자체는 되게 괜찮은 편이고, 인구도 워낙 많고 대단지가, 어떻게 보면 잠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아파트의 어떤 퀄리티, 교통 이런 거에 업그레이드판이 반포인 것 같아요. 반포가 잠실의 완전 상위 호환 같은 느낌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곧 죽어도 신축이다, 나 올파포 갈래, 헬리오시티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그래도 입지지, 그래도 잠실인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잠실이 맞네요. 닭잠실이라 되게 웃기네. 빌리네언님이 30대 중반이신데 잠실 살았었고 올파포 매매하셨고, 근데 잠실이 더 좋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올파포 소유자들도 이런 말씀을 또 하시네요. 네, 신축가요도 맞네. 되게 다 잠실은 아니네요. 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라이브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진짜 이게 의견이 갈리는 것들을 보면 실제 그런 것들이 거래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니까. 한번 이것도 보시죠. 레데펠은 대치동의 가장 대장주 아파트예요. 신축이고, 대치동은 이제 신축이 이거 말고 없잖아요. 35억대에 거래가 됐는데, 개포동 DH자이 개포가 33억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는 명백하게 토호제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대치동과 개포동을 요즘 천지개벽을 했죠. 예전에는 개도 포기한 동네였다, 막 강남에서 정말 좀 소득 수준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다라고 했지만, 모두 다 재건축이 되면서 이제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개포동이 천지개벽을 하고 있죠. 이미 했고 어느 정도. 근데 그래도 개포동이 대치동과 비슷하게 거래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규제의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규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요로 들어가는 사람 플러스 투자 수요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수요라고 하는 거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게 되면 실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가 같이 붙어야 가격이 상승을 받고 올라가는데, 이 투자 수요가
수요가 붙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 거주를 해야 되니까 갭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좀 이제 붙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토호제가 풀리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키맞추를 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레드펠,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그래서 신의 영역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투자 수요가 못 들어오니까 눌림 현상이 있는데요. 이 눌림 현상이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원래 시세는 40억인데 토호제 때문에 5억 정도가 눌려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5억이냐 4억이냐 3억이냐 10억이냐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라고 봤을 때 전 좋은 사례가 2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일단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한번 보죠.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시세인데요. 23년에 거래됐던 시세인데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대표적으로 토호제에도 묶여있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실제로 실거주하기에는 진짜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파트도 너무 낡았고, 네, 어쨌든 음마아파트 1, 2호 타입이 23억, 24억, 24억 4천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하나 튀는 거래가 있습니다. 26억 5천에 거래된 게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경매입니다. 경매는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가 되는 물건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더 낮아요. 보통은 등기난 게 24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경매로 사게 되면 2억 이런 식으로 좀 더 낮게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오히려 음마아파트는 높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경매로 물건을 사게 되면 토지에 적용을 안 받아요. 음마아파트를 내가 사게 되면 실거주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누가 여기에 이 낡은 아파트에 그 불편한 막 녹물 나오고 주차장도 너무 후졌고 그리고 막 복도들 보면 다 사가 있고 이런데 누가 살고 싶겠어요. 사실 재건축을 기대하면 사는 거죠. 굉장히 낡았는데 이거 실거주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거 실거주를 어떻게 하지? 이러고 여기 투자 안 해 딴 데 하지, 이런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어. 경매로 사게 되면 실거주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경매가 좀 더 비쌌던 거라고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토호제가 만약에 적용이 안 됐으면 26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는 더 올라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를 해서 그럼 다른 토호제 풀린 데가 다 10%씩 오르겠냐라고 일반화하면 안 돼요. 왜?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음마아파트 사례를 보면 확실히 토호제에 눌림 현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포가 많이 올랐는데 대치동으로 올 수요가 반포로 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일단 반론을 좀 해보면요. 10만포 2차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네, 토호제 지정이 이때 됐어요. 음마아파트가 지정이 됐죠. 그래서 토호제 지정되기 이전에 가격이 붙었었고요. 근데 이때부터 가격 갭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10만포 2차가 때 지정이 되는데 지정이 된 다음에도 가격 갭은 여전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가격이 2015년부터 보면 비슷하게 움직여요. 음마아파트랑 10만포 2차랑 비슷하게 약간 붙어서 움직이는데 언제나 10만포 2차가 더 비쌌어요. 근데 그 갭은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재건축이 얼마나 빨리 될 거냐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이 가격 갭을 벌리는 요소였을 거고, 그리고 이제 토호제 지정이 먼저 됐던 음마가 조금 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좀 이렇게 내려간 부분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음마의 위치보다는 이쪽의 위치를 좀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10만포 2차 위치 워낙 좋고, 그리고 원밸리랑 이런 데가 탄력을 받으면서 신축이 되면 여기도 평당 1억 5천 6천 찍겠네 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강남에 사시는 이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만 풀리면 대치가 반포 따라간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거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패권, 부의 패권이 한 번에 넘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음마랑 레드펠 있고 대치동 라인은 아무래도 한강변만큼은 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제 생각하고 반대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돼봐야 아는 거라서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이 돼도 똑같이 신축이 들어와도 한강변이 더 선호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해가지고 여기는 해제가 안 된 곳이죠. 여기 이쪽이 되게 해제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도 안 풀렸고요. 여의도 아파트 인근에 여기도 하나도 안 풀렸습니다. 그다음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압구정동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3구역이고 2구역이죠. 여기가 이제 4구역, 5구역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목동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조합원들은 너무 아쉽다, 왜 우리만 안 풀어주냐라고 이제 볼멘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21년 4월에 지정이 됐는데요. 5년 후에는 풀려야 된단 말이야. 26년 4월에는 풀릴 거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재지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법의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서, 어쨌든 압구정, 목동, 성수는 해제 기한이 26년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또 어떤 모습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딴 게 아니라 정치 변수, 정치 리스크입니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 것인지, 다음 서울시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향방이 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진짜 정책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정권이 딱 들어섰는데 갑자기 뭐 종부세 이런 거 엄청 때리고 막 재개발 재건축 안 돼, 그 다투기 세력이야, 이거 갑자기 뭐 도시재생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면 진짜 재건축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리스크 테이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다음 정권과 다음 서울시장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지금 정비사업 투자가 굉장히 리스키할 수 있다라고 저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정치 리스크가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경제와 숫자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표가 되기 때문에 표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 시민만 해도 920만 명이고 경기도권 하면 뭐 1200만 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2100만 명이 여기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000만 표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다주택자가 4%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규제를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주택이 없는 분들은 옳거니 하고 이제 뭐 쌤통이나 이러면서 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근데 그런 규제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부정적인 효과랑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무주택자들에게도 안 좋게 이게 갈 수가 있는데, 정책을 만들 때 어떤 게 더 표가 될까 이것만 보고 정책을 좀 만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정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의도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의도는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로 국가 서울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곳이고요. 토지를 종상향까지 해주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지를 설정하는 것이 전 여의도는 어느 정도 합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의도 주민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죽일 놈 막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토지를 완전히 종상향을 해주면서까지 막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까지 지금 개발을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토지 가격이 엄청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규제가 좀 필요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압구정하고 목동하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아파트만 짓는 사업이고, 여의도는 이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까지 만들고 뭐 기간시설 확충하고 뭐 하고 이런 데는 전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목동하고 압구정하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왜 굳이 토호제까지 하는 거지라고 하는 좀 의문점은 좀 있어요. 이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저보다 똑똑하시니까 뭐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의도는 이렇게 개발한다고 합니다. 저층부 개발하고 기부 체납하고 보행 통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막 개발을 막 해서 멋지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한강변을 전부 다 뺏기게 되고요. 공원으로 뺏기고 기부 체납 뺏기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는데 뺏어가는 게 진짜 많아요. 여기다가 토호제까지 묶으면 이게 조금 과도한 규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일단은 정부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집을 사서 매매를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전세를 주든 말든 뭔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제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 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일부 단지들이 토호제가 풀리지 않은 거는 최근에 압구정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토호제를 풀게 되면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다. 지금도 서울하고 지방 간의 격차가 너무 크고 서울 핵심지와 비핵심지 간의 격차가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신고가가 나오는 데는 다 초핵심지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 1급지 또는 최소 1.5급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들의 집값을 자극을 하면서 전반적인 공공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정민이 지켜보는 부자 아파트라는 이미지 때문에 토호제를 하는 게 과연 그 경제적 그 논리에 맞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토호제 해제가 된 단지들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약간 호가 상승과 약간 실거래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필도 그렇고 잠실도 그렇고 실제 금매들도 많이 거둬들였고, 심리가 움직이니까 사람들도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면 조금 호가를 높게 부르더라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지를 수 있는 여지는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전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어차피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의 소득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과 대출, 결국 그게 수요를 형성하는 건데, 대출 규제도 풀지 않는 상황에서 총량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또 호재는 맞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갈 여지는 있다. 근데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아까 전에 경매 사례에서 봤고 신반포 2차와 음마아파트의 가격 갭의 사례에서 봤듯이 신반포 2차가 토호제로 묶였다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뭔가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토호제가 풀리면 마치 지금 당장 여기 있는 단지들이 바로 반포에 붙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논리적 비약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호갱노노랑 네이버 부동산 검색 순위에도 이런 토호제 풀린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상위권 검색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잠실동과 강동구 그리고 잠실 안에서 토호제를 적용받았던 곳과 아닌 곳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이 토호제 풀리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지켜보면 되게 재밌는 관전 포인트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제가 풀렸을 때 얼마만큼의 풍선 효과의 효과가 있었고, 실제 그런 것들이 심리를 얼마나 자극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 자극된 심리가 과연 지금 돈의 총량, 대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뚫고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이제 드라마가 펼쳐질지 보면 굉장히 재밌고 부동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요거를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에 서울시장이 토호제를 해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실제 풍선 효과가 이렇게 꺼지면서 여기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투자할 때 더 인사이트가 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